유럽에 대해서 뉴스가 종종 나오긴 했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에어컨 설치 자체가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보급률이 뭐 10집에 한두 집 정도밖에는 에어컨이 없다라고. 그렇죠. 파리 같은 경우는 다 옛날 건물들이잖아요. 19세기 말 뭐 20세기 초에 지어진 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있고. 사실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실외기 뭐 이런 거 빼야 되잖아요. 벽을 뚫어야 되는데 역사 유적들인데 그거 함부로 뚫기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파리시는 사실 관광객이 사실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파리시가 되게 예쁘잖아요. 거리를 갔다 보면. 근데 거기에 실외기가 덕덕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지방에 있는 소도시는 좀 다르겠지만 파리 사람들이 만약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실외기를 어디다 놔야 될까? 옥상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또 옥상은 전통적으로 파리의 건물 옥상이 뭘로 유명하냐면 굴뚝으로 유명해요. 라따뚜이 뭐 이런 거에 보면 쥐들이 옥상에 모여서 노래하고 뭐 이런 장면들, 근데 그걸 다 가려버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에어컨 설치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진짜 더우니까 정말 덥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에 대한 이제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프랑스 극우 정당이죠, 프롱 나시오날 국민전선에서 지도자가 선거 공약을 하나 내걸었는데 에어컨 설치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저 유학할 때만 해도 제가 차를 하나 어디서 구했는데 차에 에어컨이 있는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차에 에어컨이 없다고요? 네,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는 차가 진짜 90년대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일부 고급 차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수입된 차들에는 에어컨이 달려 있었는데 유럽 차는 진짜 에어컨이 없어서 창문에다가 왜 젖은 수건 이렇게 널어놓고 다니거나 여행 다닐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럽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지, 원래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만 해도 그래도 한국보다는 여름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랬죠. 예, 진짜 30도가 괜찮았어요. 막 넘지 네. 않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없어요, 에어컨이. 찾아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 보급률이 한 30%. 한국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땐 90% 넘어갈 것 같은데요. 90% 넘어가요. 네. 거의 지금 10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랑 일본이랑 미국이 90%가 넘고요. 영국, 프랑스는 40%, 그리고 남유럽,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은 40%, 이탈리아 엄청 덥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에어컨 보급률이 경제력이랑 상당히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더운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진짜 더운 국가들, 저기 뭐 남아시아, 인도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도 인도가 최신 자료 12%고요. 방글라데시 5%, 파키스탄 8%,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도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100%예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90% 이상. 이런데 이라크 50%. 그리고 이집트 같은 거 찾아보니까 이집트도 굉장히 더운데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가 경제력이랑 상당히 연동이 되는 것 같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국가들인 뭐 이를테면 모로코 같은데 20%, 케냐 8% 이렇더라고요. 물론 전기의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해요. 그렇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경제력이랑도 관계가 깊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이 국가들이 에어컨 보급률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가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부유한 국가였었는데 이렇게까지 에어컨이 없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겠구나. 날씨가 안 덥거나 체질상 더위를 잘 안 느끼는 사람들이고. 그건 아니고요. 날씨가 지금처럼 뭐 지구 온난화가 정말 피부로 느껴지기 전까지만 해도 대서양 연안에 있는 요 나라들, 유럽 나라들이 되게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기온은 올라가는데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선선해요. 그리고 집안이 대부분 그늘이시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 그렇게 더운 건 몰랐거든요. 그다음 한여름에도 낮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지만 항상 뭐 가방 안에 얇은 외투 하나는 들고 다녀야 저녁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날씨. 저희가 뭐 8월 그러면 제일 더운 달이라고 생각하는데 8월만 하더라도 전 유학 시절에 이렇게 덥다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우리식의 표현이 푹푹 찐다라는 표현.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찜통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데 오히려 건물 안에 그늘이 있으면 그러진 않았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사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저도 시베리아에서 제가 3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해봤는데요. 처음에 유학 갈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절대 모자를 안 벗어요. 삼복더위에도. 약간 서늘한 느낌 들으면 자기는 감기 걸려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그늘 앉아있으면은 좀 추워지면은 얼른 외투를 껴야, 그러니까 30도 되는 더위에도. 그런데 설치했죠, 에어컨을. 요즘에는 심각성들을 아니까 에어컨 설치하긴 하는데 한 30분 치고는 하루 그냥 산대요, 그냥. 그리고 이제 겁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감기 걸리면
뭐냐면은 시베리아는 특히 추워지면은 치명적이다 믿는 게 있더라고요. 2014년인가 7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처음으로 한번 프랑스가 무진장 더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더운 계절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근데 여름이 어떤 계절이냐? 프랑스 사람들은 바캉스 떠나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요 부부님이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자식들은 바캉스를 간 거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시신 확인하러 좀 와달라 그랬더니 자식이 저 지금 바캉스 와 있는데 끝나고 갈게요. 뭐 이랬다는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뭐 예외적인 거겠거니라고 이 더위가 예외적인 거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 파리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 집중적으로 더울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의 40도까지 37도 뭐 이렇게 올라가던 때는 아마 현지인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근데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더울 때 밖에 있으면 문제잖아요. 제가 사실 어저께까지 중국에 있다 왔거든요. 어저께가 전승절이었잖아요. 녹화할 때. 그걸 보니까 한 몇만 명이 천안문 광장에서 땡볕에서 앉아있더라고요. 중국 이게 얘기하니까 난 진짜 예. 궁금한 게 중국이 혹시 여름에 거기 사람들은 왜 러닝셔츠를 이렇게 까갖고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요. 90년대부터 하면은 특히 동북지방이 많이 돼요. 동북지방하고 북쪽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일단은 러닝을 입고 다니는데 아니면은 아예 안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배불뚝이 아저씨들이 배를 까놓고 다니는 게 되게 저도 이상해서 보기 흉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아는 유명한 좋은 대학교 교수인데 얼마 전에 갔더니만 이 친구가 이러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인도 한번 해보라. 정말 시원하고 좋다고. 배를 까고 다니는 게? 그래서 그 친구 말이 배를 까고 한번 러닝만 입고 버리기 시작하면은 다시는 못 입는데 옷을. 물론 빨개 벗고 다니는 게 편하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문명인으로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 아니 근데 거 진짜 아니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배가 엄청 나오시는 아저씨들이 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도 에어컨이 없는 상황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더우면은 에어컨을 사서 냉방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중국은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은 러닝셔츠를 뒤집어 까면서 더위를 식히고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바닥 분수로 더위를 식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혹은 공원별로 요즘엔 바닥 분수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더위를 많이 식혔고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수박을 찬물에 담가놨다가 쪼개서 먹어서 그게 정말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등목하거나. 등목, 네. 그쵸. 혹시 다른 문화권이나 문명권에서는 더위 식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곳이 있을까요? 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중동은 무조건 더워요. 진짜 더워요. 우리가 뭐 덥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10도는 더 높아요. 지금도.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30도 후반 거의 40도에 육박을 하잖아요. 그럼 막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50도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요. 그래서 중동에서 요즘 여름 되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이렇게 차에다 흘려놓고 프라이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챌린지도 많아요. 실제로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특히 남쪽 지방 사막 쪽으로 나가면 50도 뭐 가뿐히 올라가고 여름에는 겨울에 가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요. 근데 여기는 거의 습도가 0에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 이제 현지인들 보시면은 게다가 여기는 옷도 대체로 다 반팔 안 입으시고 긴팔 입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보시면 그냥 그늘에 가서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더우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다. 예. 근데 아라비아 대륙 쪽은 페르시아만이 있고 바다지가 있잖아요. 여름에 습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건물에서 건물 사이에 잠깐 걸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에어컨에 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걸어가가지고 이 건물이 가야 되는데 그 짧은 거리가 그렇게 힘듭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워터밤이 전통 축제예요. 러시아에 워터밤이 예, 있다고요? 있어요. 그게 이 축제 이름이 이반 굿발라인데 이반은 세례 요한이 이반이에요. 물세례 했지 않습니까? 굿발라는 원래 있었던 러시아 전통 신의 이름이에요. 굿밭이 이게 투명하다 뜻이니까 쉽게 말하면은 물을 막 뿌리면서 모든 잘 되길 바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교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그러자 원래 있었던 게 결합이 돼서 이거는 우리 물장난이 아니라 세례 주는 거야 하면서 사방에서 물을 뿌려요. 7월 하지 하거든요. 하지에서 7월 6일 날에요. 지나가다가 막 애들이 갖다 물 뿌려요. 지금도.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나 물 뿌려. 요즘엔 모르겠어요. 저 유학 시절만 해도 애들이 장난치면서 지나가다가 사람들 막 아파트에서 물 뿌리고 이반 꽃발라 하고 도망가는데 그게 이제 그 이교도 전통이 남아있고 워터밤 축제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이런 물 뿌리는 축제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바캉스가 프랑스 사람들이 예전에 11개월 동안 돈 모아서 1개월 동안 다 쓴다. 뭐 이런 말이 농담처럼 1개월이 넘죠? 여름 휴가가요? 그거를 이제 여름에 한 2, 3주 쓰고 겨울에 스키 바캉스 또 한 2주 정도 쓰고 뭐 저축을 지금은 모르겠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저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랬었어요. 저축은 뭘 위해서 하냐면 바캉스 가기 위해서 저축을 하지 가면 보통 기본적으로 한 2주
이상은 꼭 하고 스키를 타러 가도 2주를 가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여름 휴가, 바캉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최근 현대화된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있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 바캉스라는 개념은 19세기 이후 소위 이제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성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겨난 거고, 물론 귀족들은 사실 언제든지 놀러는 갔죠. 근데 바캉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이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휴가는 계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한중일 같은 경우는 휴가를 어디 보내는 게 아니라 얼음을 줬어요. 여름에. 선물로. 그게 일종의 더위에 대한 보상이었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게 동빙고 서빙고는 사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역사 기록에 지증왕 때 빙고가 등장해요. 신라. 근데 얼마 전에 발굴지도 됐어요. 그래서 백제 거가 이제 현재 세종시에 있죠. 거기에서 빙고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결국은 이 바캉스를 대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프랑스나 영국도 그렇지만 바캉스의 개념은 철도가 놓이고 나서 이후의 일이지, 그 이전에 소위 이제 말 갖고 마차를 타고 있는 귀족들이야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향 안 벗어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난 곳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냐면 여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왜 근데 소설들 보면 주인공 중에 자주 나오는 직업 장돌뱅이라고 있잖아요. 장돌뱅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호모 미그란스,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 워낙 이런 사람들이 드무니까 계속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죠. 그 장돌뱅이 하고 현지 처자하고 눈이 맞아서 물레방앗간도 가고 메밀밭도 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상상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아마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바캉스라는 개념은 사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지역에서 생겼을 것 같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고대에는 그 말씀하신 어떤 조건들 때문에 여름 휴가 이런 거 있을 수도 없었고,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고대 사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축제들이 있어요. 일종의 종교 의례로서의 축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있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은 이 커뮤니티 전체가 다 그 축제 의례에 참여해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 바캉스 뭐 휴가의 어떤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이게 바캉스가 자본주의의 꽃이죠. 그렇죠. 물건을 소비를 하는데, 소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주고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물건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여행은 돈을 엄청 쓰는데 사실 내가 사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경험이거든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라고 어디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를 파고든 게 소위 이제 SNS들. 나 여기 갔다 왔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등장하면서부터 아마 바캉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